저는 결혼 9년 차 주부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제 결혼 생활은 남들에게 부러움을 산다거나 소설처럼 특별한 사건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큰 불만도 없는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늘 믿고 의지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둘만의 시간이 많았지만 저희는 그런 시간을 나름 잘 활용했습니다. 퇴근 후 함께 밥을 먹고 주말이면 근교 드라이브도 가고 때로는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린 무난하게 그러나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안도감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였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을 때 제가 받은 충격이 더 컸던 이유가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 그게 제 현실이 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변화는 몇 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원래 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하자마자 유튜브에서 경제 채널을 틀어놓거나 휴대폰으로 코인 시세와 주식 정보를 확인하더군요. 사실 처음에는 그리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저도 남편이 부지런히 경제 공부를 하는 모습이 보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속으로 이제야 미래를 챙기려는 걸까? 나쁘지 않네 하며 오히려 은근히 흐뭇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남편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공부하고 정보를 보는 수준을 넘어서 밤늦게까지 휴대폰에 몰두하거나 새벽 2, 3시까지 온라인 강의를 듣곤 했습니다. 평소엔 일찍 잠드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새벽마다 파란 휴대폰 불빛이 방 안을 스쳤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잠결에 눈을 떴고 그때마다 남편은 무언가를 쓰고 있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조금만 인기척을 내면 황급히 화면을 꺼버리곤 했어요. 이쯤 되자 의혹은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일찍 자야 내일 힘든 거 아니야?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는 거야?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투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연락한다고만 했습니다. 얼버무리듯 그리고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였어요. 저는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굳이 집착스럽게 캐묻고 싶지 않아 의심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긴장감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남편은 휴대폰 알림에 눈길을 빼앗기더군요. 심지어 저녁에 같이 TV를 보다가도 낯선 번호에서 알림이 오면 혼자 피식 웃거나 가볍게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들이 정말 낯설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투자 얘기를 할 때 지을 만한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긴장감, 설렘, 혹은 은근한 들뜸 같은 감정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일부러 부엌에서 소리를 내봤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죠. 남편이 잠든 줄 알았는데 희미한 휴대폰 불빛이 이불 속에서 새어나오더군요. 저는 일부러 컵을 떨어뜨려 소리를 냈습니다. 보통이라면 놀라서 고개라도 돌릴 텐데 남편은 그 순간에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변의 모든 것에 귀를 닫고 오직 그 속 내용에만 몰입한 듯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안도감 대신 차가운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모임이 아니야. 남편은 분명 누군가와 그것도 보통의 관계가 아닌 특별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폭발했습니다. 남편이 샤워 중이었고 거실에 두고 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잠시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애써 안 보려 했지만 그 문장은 제 눈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인 줄 알고 심장 멎는 줄 키읔키읔. 발신인은 채정 투자방. 식은땀이 쏟아지듯 흘렀습니다.
투자방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자. 그런데 메시지 속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날 저녁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 행동했습니다. 식탁에 반찬을 올리고 애써 평소처럼 웃었죠. 무작정 따져봤자 남편이 잡아떼면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차갑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증거를 확실히 잡을 수 있을까? 휴대폰을 어떻게 확인할지, 어떤 방식으로 추적할지. 그때부터는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이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소리 지르고 울어버리면 결국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끝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외출 준비를 서두르던 날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러 간다면서 셔츠까지 다려입고 향수까지 뿌렸죠. 투자 강의를 듣는데 이런 정성을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저는 그날 몰래 남편을 뒤따라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북카페.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억누르며 멀리서 지켜봤죠. 그런데 제 눈앞에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여자 하나. 긴 웨이브 머리에 회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종이봉투가 있었고 남편이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 웃음이 터질 때, 팔짓 하나와 얼굴 각도까지. 그것은 처음 만나는 이들이 아닌 오래된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눈빛 속에 흐르는 따스함과 입술 끝에 번지는 익숙함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문고리를 붙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 소리치고 싶었죠. 그러나 제 안에 다시 이성이 속삭였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어. 그냥 소란만 되고 끝난다. 그러면 그들은 부인할 수 있고 나는 미쳐버린 사람 취급만 당하겠지. 저는 치를 떨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가입해둔 투자 모임 커뮤니티, 그곳에 활동 기록이 있었습니다. 닉네임은 제이윤. 글이 몇 개 남아 있었는데 가장 최근 글에 쓰여 있던 문장이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이곳에서 찾은 유일한 위안. 정적인 삶 속 작은 구멍 같은 사람. 작은 구멍, 위안. 그는 도대체 저와의 가정을 무엇이라 생각했던 걸까요? 제가 삶을 채워온 시간은 그저 정적이었고 그 여자가 그의 위안이자 숨통이었다는 걸까요? 단 한순간도 배우자인 저를 먼저 떠올리지 않은 겁니까? 눈물이 터질 듯 솟구쳤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심은 하나였습니다. 반드시 모든 걸 밝혀내겠다. 대화 로그, SNS 흔적, 카페 출입 기록, 그의 일상의 흔적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 언제부터였는지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그리고 법적으로 갚아주겠다고. 그는 나를 속였고 우리 가정을 짓밟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의 믿음을 짓뭉개고 제 인생을 기만한 파괴였습니다.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제 속에 숨어있던 무너진 아내가 아니라 싸움을 시작하려는 전사가 깨어난 게 이제 나는 이 배신의 전쟁을 끝까지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정은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지만 오히려 이상하게도 머리는 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흔히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 울거나 소리를 지르며 감정적으로 폭발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분노의 고함도 제겐 사치라고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는 단 한 가지 목표만이 필요했으니까요. 이 사람들, 제 남편과 그 여자에게 어떤 핑계조차 남기지 않고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만들겠다는 목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러나 잔인할 만큼 철저하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러브레터 대신 증거를 쌓아야 했습니다. 울면서 시간을 버릴 만큼 우습게 살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엔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휴대폰을 내놓지 않을 사람이고 노트북을 몰래 보다 걸리면 모든 것이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흔적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택배 내역, 카드 사용 기록, 멤버십 가입 내역 같은 것들이 가장 솔직한 증인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확인을 시작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공동명의 카드에 꽃배달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제가 아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채정. 그 낯선 이름이 전자명세서에 정확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줄에는 여성용 니트, 커플 향수 구매 내역이 나란히 찍혀 있었고 심지어는 강의 결제라는 명목으로 사들인 30만 원짜리 뷰티 브랜드 바우처까지 있었습니다. 강의와 화장품 바우처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예감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건 강의가 아니라 단지 여자를 위한 선물이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속에서는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했습니다. 모든 내역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복사하고 출력했습니다. 마치 수사관이라도 된 듯 작은 흔적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완벽히 갖춰야 했습니다. 핑계조차 댈 수 없게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저를 무너뜨린 건 이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이메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확인한 메일함 안에서 저는 또다시 채정이라는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내일 오후 4시 반포센터 회의실에서 봐요. 지난번처럼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지난번처럼이라니. 이 말은 그동안 만나왔고 반복되어 왔다는 뜻이 아닐까요? 단발적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 이미 습관처럼 이어지는 어느 관계라는 점이 저를 차갑게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저는 더더욱 이성을 차렸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확실히 끝을 봐야 해. 그렇게 결심했고 결국 저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바로 사설 탐정 사무소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이미 수많은 이런 사건을 마주해온 듯한 단단한 눈빛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오히려 제가 안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분 차량은 본인 명의입니까? 네,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럼 GPS 추적 가능합니다. 통신 기록도 협조하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 부분도 제 명의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분석과 함께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며칠은 일상에서 흔적을 보이지 마십시오. 저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끝을 결심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려주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눈치를 보지 못한 채 스스로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투자가 점점 잘 돼서 수익이 나고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은 제 귀에 칼처럼 치명적으로 들렸습니다. 수익. 아마 그의 말 속 수익은 오직 그 여자와의 관계가 불러온 짜릿함이겠지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탐정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론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거짓말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겠구나. 영상 속 그는 양복을 깔끔히 차려입고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같은 건물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최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탐정은 그녀에 대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나이 36, 과거 보험회사에 다녔고 현재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재무 코치로 활동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런 여자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탐정이 사진을 보여주자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스쳐갔습니다. 그 얼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세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제 대학 동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름은 잘 알지 못했지만 얼굴은 축제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렬했던 그 인상. 바로 그 여자가 제 남편과 불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수 차례 남편과 담소를 나누면서 그 사람도 우리 학교를 나왔다더라고 했을 때 남편은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겠죠. 가증스러울 만큼 아무렇지 않게. 그 안에서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을 텐데. 그 순간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굴욕심. 온몸에 얹혀있던 9년의 믿음이 순식간에 썩은 종잇장처럼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들의 영상이 떠올랐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을지까지 머리에 그려졌습니다. 남편이 제가 차린 밥을 먹으면서 웃던 모습과 동시에 그 여자 앞에서 웃던 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현실이 토악질 나도록 역겨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여자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프로필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부동산 재무 코치라고 소개하면서도 나는 한 가정의 아내이며 성실한 사회인이다라고 썼습니다. 그 문장을 보자 마치 얼굴에 대고 비웃음을 퍼붓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여성 변호사였고 불륜 소송에 강하다는 평판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간 모아둔 모든 기록을 그대로 꺼내 보였습니다. 계좌 내역, 메시지 캡처, 사진, 영상. 제 손이 떨렸지만 변호사는 담담하게 자료를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정도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과의 이혼 여부도 명확히 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혼할 겁니다. 저 사람과는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다시 한번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 삶 전체를 무너뜨린 배신에 대한 심판이자 제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끝까지 갈 겁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남편과 마주 앉았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냉장고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내어 남편 앞에 툭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반포 쪽 다녀왔죠? 제 질문에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표정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속이 뒤집어질 정도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오늘 회사에만 있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남편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히 남편이 오피스텔 앞에서 최정과 함께 있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하얗게 질린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결국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해, 잠깐 흔들렸던 거야. 잠깐 흔들린 것이라고요?
제 안에서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끓어오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흔들렸다고요? 당신은 지금 6개월이 넘도록 그 여자와 만나왔어요. 내 이름으로 된 카드로 선물을 사고 내가 번 세금으로 기름 넣고 그 여자와 호텔을 드나들었죠. 이게 흔들린 거예요? 아니면 계획된 배신이에요?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저는 끝내 무너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저는 이미 도장 찍었습니다. 당신이 찍든 말든 저는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 여자에게 보낼 내용 증명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바로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남편은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나 그냥 외로웠어. 저는 너무 정신이 아득해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외롭다고요? 당신이?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고 퇴근하면 발 씻을 물 챙겨두던 제가 있었는데 당신이 외로웠다고요?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말 한마디 나누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확실히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내용 증명은 곧바로 채정에게 발송되었고 며칠 안에 그녀가 그 서류를 받았다는 통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번호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채정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어차피 법원에서 보겠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윤호 씨를 감정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투자 파트너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투자 파트너? 호텔에 같이 들어간 파트너? 선물을 주고받은 파트너? 당신이 감히 파트너라고 말하는 그게 제 남편이랑 연애한 게 아니면 도대체 뭔데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상황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 위자료부터 내세요. 결혼 자금으로요. 저는 그렇게 차갑게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결국 가방 하나만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한 번 돌아보지도 않았고 저 역시 그가 돌아올 자리가 더는 남아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채정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무겁게 가라앉은 발걸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옆에는 변호사가 동행했고 맞은편 피고석에는 남편과 상간녀 채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을 마주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거든요. 여기가 바로 이제까지의 모든 싸움이 집결된 장소였고 거짓의 탈을 벗겨낼 무대였으니까요. 법정 안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채정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얼굴엔 어딘가 억울하다는 기색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이죠. 누군가 카메라로 그 표정을 잡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동정심을 가질 수도 있을 만큼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진실은 결국 증거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변호사는 침착히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원고 측은 혼인 관계 유지 중 피고 남편이 상간녀 채정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원고는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와 혼인의 붕괴를 겪었습니다. 이어서 차례차례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영상, 메신저 대화 캡처, 오피스텔 출입 기록, 카드 내역서. 그 모든 것이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무게로 법정 중앙에 놓였습니다. 증거물이 하나 나올 때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채정은 불편한 듯 꼼지락거리며 얼굴을 감췄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이미 상황은 기울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채정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식 연애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윤호 씨에게 들은 말은 이미 이혼 절차 중이라는 거였고 별거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기만당한 피해자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별거 중이었다고요? 그럼 그 수많은 다정한 메시지들과 호텔 출입 기록들은 뭡니까? 제가 매일같이 만든 도시락을 남편이 회사에 가져갈 동안 당신은 그와 밤을 보냈죠. 피해자요? 그럼 저는 뭡니까? 당신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웃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채정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준비된 듯한 억울함은 점차 무너져 갔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편의 직장에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이미 조사를 진행했고 그는 사내 윤리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되었고 결국 자진 퇴사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무너질 운명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남편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얼굴은 초췌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릎까지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그 여자한테도 나 이용당한 거야. 결국 남은 건 너뿐이야.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차갑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당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바란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초대한 결과예요. 저는 이제 당신을 남편으로도 사람으로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끝까지 간다고 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채정의 몰락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SNS를 전부 삭제했고 자신이 활동하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강사로 강연을 나가던 몇몇 기업들도 계약을 끊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그녀에게 약혼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사업을 하던 한 남성이었는데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바로 파혼했다고 합니다. 한때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두 사람이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무너져 내릴 줄 누가 예상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삶은 금세 균열이 생기고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판결날 아침은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우산 위에 조용히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3달 동안 저는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법정에 서고 끝없는 신문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 결론을 마주할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법정 안에 앉아 있는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남편과 채정이 고개를 떨군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한때 믿음과 사랑의 이름으로 묶었던 사람, 그리고 그 곁에 있던 또 다른 여자. 불과 몇 달 사이에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두 인간이 제 눈앞에서 초라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묘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고 이미 제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한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는 혼인관계 유지 중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명백합니다. 피고 최정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것. 피고 윤호는 본 소송과 별개로 이혼 조정 대상자에 해당하며 마지막 문장이 끝나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많은 날 밤을 울며 버텼고 증거를 모으며 몸을 혹사시켰고 분노와 굴욕에 짓눌렸던 그 시간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달랐습니다. 억울해서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끝이 났다는 안도감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판결을 듣고 최정은 입술을 세게 깨물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멍하니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래주머니처럼 무너져 내린 그의 모습. 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지켜보았고 그것이 바로 그가 자초한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몇 주 뒤 저에게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면서도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최정은 판결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정작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손을 벌렸으나 다 거절당했고 결국 약혼자까지 파혼을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한때 그녀가 자랑하던 삶의 모든 기반은 단 몇 달 만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SNS 계정은 사라졌고 그녀를 초청했던 강연도 연이어 취소되었으며 그녀를 향한 조롱과 분노의 글들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만적인 투자 코치, 위선적인 사회인이라는 말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남편 또한 비참한 몰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퇴사 이후 여러 회사로 이직을 시도했지만 이미 업계에 이름이 돌았는지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신중하던 인사 담당자들이 그를 기피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고시원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마지막이었고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 신기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생각하면 분노와 증오가 치밀어 올랐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철저하게 배신당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진짜 제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법률 상담소나 여성센터를 자주 찾았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티려 했던 아내에서 이제는 다시 일어난 사람으로 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던 날 하늘은 여전히 흐려 있었지만 금세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며 제 앞길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그리고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의 그림자 속에서 무너져 있지 않겠다는 약속, 이제는 제 삶을 제 손으로 빛나게 만들겠다는 다짐.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패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모든 걸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제가 이제야 처음으로 제 자신을 되찾았다는 사실을요.